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만나 물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민생 행보를 재개하며 3기 참모진 구성도 완료했는데요. 한편 여당은 전당대회 시점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고요.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투나잇 이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민생 행보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하는 모습 저희가 잠깐 또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청계천에서 시민들과 만나서 악수를 하기도 하고 시장에 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민생 행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계속 어렵고요. 또 전쟁 등으로 인한 그 불안 요소들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가 우리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 성장률이나 또는 수출 증가율이 외신에서 아주 높게 평가할 정도로 나름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장률 올라가고 수출 늘어도 실제 물가가 계속 올라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서민들한테는 물가 그중에서도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외식 물가가 올라가면 그 체감되는 이 고통이 엄청나게 클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물가를 어떻게든 잡겠다고 하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말로 끝내는 게 아니고 직접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거 전부터 24차례에 걸친 민생 토론회를 쭉 하면서 민생 행보를 해왔는데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야당 쪽에서 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어서 일시 중단했던 민생 행보를 재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특히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강조한 물가만은 잡겠다. 이거를 오늘 대통령이 직접 행보를 통해서 의지를 보여줬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의 평론도 들어보죠. 일단 결과로 나타난 부분부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스킨십을 강화하는 그거는 모든 국민들이 아마 반길 겁니다. 국민들의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듣고 민생의 어려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걸 해결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 당연히 다 모든 국민들이 기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를 못 잡거나 경제에 대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취임 이후에 2년 동안 전통시장을 20여 차례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물가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을 살뜰히 챙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 때 나타났던 민의처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기자회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물가 관리 그거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얘기했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국정 운영의 방향은 옳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일종의 소통 부족 때문에 좀 국민들이 평가가 좀 이렇게 박하게 나오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넘어서서 국정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기조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민생토론회 다시 또 다음 주부터 재개한다고 얘기하는데 민생토론회 이전과 같은 방식처럼 그대로 할 거면 저는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선정되어 있는 패널 갖다 놓고 대통령이 혼자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진짜 민생토론회를 할 거라면 정말 오늘 만났던 상인들처럼 소시민,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진짜 그 어려움들을 그대로 얘기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게 진짜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방식의 토론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세요. 어제 토론회는 프롬프트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원고지도 없었고요. 기자회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기자회견이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이 사전에 조율되거나 제한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기자회견이죠. 예.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기자회견이죠. 사실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저런 식의 완전히 다 오픈한 기자회견은 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어제 그렇게 했고 또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의 민생 토론회와는 다른 형식으로 하겠다고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모두 발언 길게 하고 몇 사람이 이제 그 약속 질문 하듯이 하고 답변하는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난상 토론처럼 하겠다. 어제 기자회견처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방식을 확 바꾸겠다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사회 수석 임명을 했습니다. 전광삼 전 시민사회 비서관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된 건데 3기 대통령실 이제 인선이 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 면면들을 쭉 보시면서 어떻게 좀 평을 좀 하시겠는지요? 예, 일단 수석급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수석급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비서관급이나 행정급으로까지 파급 인사는 계속 되겠지만 큰 얼개는 이제 잡혔다고 보는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정치인 출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시민사회수석 한 사람은 언론인 출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춘추관장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고 언론과의 그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비교적 좀 원만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 비서실 개편은 정무와 소통에 방점을 둔 인사고 이것은 대통령이 정진석 실장이나 홍철호 수석을 각각 데리고 나와서 소개할 때도 정무와 소통에 방점을 둔 그런 인사로 설명을 한 바가 있거든요. 저는 정광삼 신임 수석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일단 대통령실이 잘할지 못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잡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치인이랑 언론인 출신이 늘었다라는 평이 많은데 어떤 효과를 좀 노렸던 걸까요? 일단 대통령이 계속 소통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하고 맥락이 좀 맞닿아 있는 인사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대통령의 인식 안에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기자회견도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소통은 좀 부족했지만 국정 기조는 옳다. 국정 방향은 옳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홍보 라인은 다 건드리지 않았어요. 국가안보실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정책실장도 정책실장 산하에 있는 수석들도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국정 기조는 다 옳다. 다만 세부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 이게 대통령의 인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그대로 지금 인사에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 축으로 설명을 하자면 일종의 국정 장악력이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평가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국정 장악력을 다시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국정을 좀 더 그립감 있게 가져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권 인사들을 뭐 정진석 비서실장을 예를 들면 여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여당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서 정치인 인사를 그리고 정무수석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정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의원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지금 임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지금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하다못해 보수 언론에서조차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계속 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민심 청취라고 하는 거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종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만약에 소통을 강화한다고 하는 측면으로만 해석하자면 정광삼 전 비서관을 좀 그 시민사회 수석으로 임명하는 정도로도 충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을 없애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만든 게 시민사회 수석실이거든요. 근데 시민사회 수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또 시민사회 수석을 소통이라는 의미로 언론인 출신을 임명하고 그리고 민정수석은 또 검사 출신을 임명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한 기수밖에 차이가 안 나는 어찌 보면 지금 현직 검찰로 바라봤을 때는 대선배를 지금 임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기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기존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갖고 나가되 집권 후반기에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걸 우려해서
사정기관을 통해서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 예. 뭐 이런 의지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저는 아직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좀 우려하는 측면이 크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이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짧게 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역대 정부가 대체로 민정수석실을 운영을 해왔는데 예. 세 가지 기능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친인척 관리요. 또 하나는 사정,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심 청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정 기능에 대해서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이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번에 사정 기능을 담당하는 반부패 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산하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는 이제 친인척 관리 기능과 그다음에 공직기강 이건 사정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민심 청취. 그래서 민심 청취에 지금 방점을 두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때도 민정수석이 불필요하게 사정에 관여하는 부작용 등이 있어서 없앴다가 없애놓고 한 2년 하니까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부활한 적이 있다. 본인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까지 설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야당에서는 우려할 수 있으나 저는 민심 청취 기능과 그다음에 친인척 관리라든지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민정수석실의 고유의 기능 쪽으로 예. 충실하게 운영이 되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이건 뭐 반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짧게 아니고요. 좀 보충 부탁드릴게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여당 의원들도 긴장하고 있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친인척 관리입니다. 지금 이제 배우자 리스크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처가 문제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 때 빠져있던 얘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 리스크를 어떻게 그러면은 향후에 방지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2부속실 설치 문제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그게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지 아직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명확한 입장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개각 이야기가 또 나왔었죠.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질문이 나왔었는데 개각을 하더라도 국면 돌파용은 아니고 서두르지도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총리 인선은 좀 어떻게 될는지요? 근데 원래 사실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인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어찌됐든 이전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건데 총리가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를 또 국민들이 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죄송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교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오히려 불편한 오해가 쌓이는 바람에 더 인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비선 문제가 다시 불거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던가 뭐 이런 말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보수층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총리를 임명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가 억측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당장 또 22대 국회가 원구성이 되고 22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고 22대 국회의원들이 결국 임명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으로 볼 때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판단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소통을 강화하면서 분위기를 좀 전환하고 그 다음에 한 템포를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뭐 이번에 그 저출생 대응 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새로운 부처 신설까지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인사 요인은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템포만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저출산 대응 기획부.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정보조직법을 개편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동의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국무총리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국무총리 부분은 이렇습니다. 총선 직후에 사의 표명을 했어요. 그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맞으면 도의적인 사의 표명을 했는데 예. 사의 표명했다고 다 그게 사표 수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의는 반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못했으니까 사의 표명 상태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한덕수 총리를 이제 교체해서 누군가를 지명을 하면 22대 국회, 지금 곧 끝날 21대 국회에서 동의받기는 좀 어렵잖아요. 예,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22대 국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총리 후보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이틀간의 청문을 거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이 표결 과정이 대통령이 아무리 이 사람이 적임이라고 추천을 해도 그 표결 과정의 그 결정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갖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상의 비토권을 지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협치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순조롭게 가면 웬만하면 제가 이 사람 추천했는데 또는 할 텐데 웬만하면 동의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른바 협치적 물밑 이 타진이 가능한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또 예, 예. 자칫 잘못하면 야합이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누군가 임명을 해놓으면 지명을 해놓으면 그 결정권이 더불어민주당한테 넘어가는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국정의 상당 기간의 그 공백과 혼선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컨대 대통령은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 사람이면 적임이라고 추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건 아니다라고 거부해버리면 그럼 또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또 특히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 경우에는 당시 야당이 아예 청문 자체를 열어보지를 않았어요. 예. 그래서 몇 달씩이나 공중에 떠 있다가 결국은 당시 황교안 총리가 사표까지 냈다가 다시 총리직을 하는 이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유임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아까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뭐 비선 논란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일단 전혀 아니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실에서도 전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를 가지고 논평하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키워드 여기서 정리하고요. 바로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 의원이 선출이 됐고 비대위원회 구성에 좀 관심이 쏠려서 그 부분 먼저 얘기를 하자면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에 만찬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시기는 그럼 그 전에 할 것인가? 일단 시기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 안에 또 그럼 어떤 인원들이 포함이 될 것인가? 좀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예. 추대된 직후에는 관리형 비대위다. 전대를 잘 준비하면 된다. 개혁과 쇄신은 새 지도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다가 자꾸 당내에서 이 쇄신 요구가 나오니까 관리형 비대위지만 쇄신도 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전대 준비도 하고 쇄신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더구나 6월 말이 설사 며칠 늦어져서 7월 초, 8월 초로 연기되더라도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저는 그래서 제대로 된 전대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하게 황우여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다. 이런 성격 규정을 제가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황우여 비대위의 비대위원들은 예. 당론 당헌 당규를 잘 알고 그다음에 원만하게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 좀 쌓여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정말 관리형으로 구성하면 되지. 여기에 뭐 이런저런 구색 갖춰서 비대위원 돼봤자 이를테면 석 달 후에는 다 이제 선출된 지도부로 바뀔 건데 저는 그런 식으로 괜히 힘 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노년, 장년, 청년, 여성 지역 안배한다라고 하고 뭐 그렇게 안배는 할 수 그런 있죠. 얘기들은 예. 하던데 결과적으로는 뭐 원내, 원외 뭐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비율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 관리형 비대위하고 혁신형 비대위를 좀 섞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하이브리드 비대위가 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만큼 혁신에 대한 요구가 큰 거죠. 이렇게까지 총선에서 참패했는데 그냥 뭐 다음번 당대표,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서 잠시 그냥 거쳐가는 비대위가 된다고 하면 비대위 존재감이 너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구성을 그래도 조금 좀 하는 비대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바람이 아닐까 그런 싶어요. 요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쇄신하고 혁신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것처럼 경선 룰 정도는 좀 바꾸는 비대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뭔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새롭게 다음번 차기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혁신하고 바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변화의 움직임 정도가 나타나는 그런 비대위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맞는 말씀인데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55대 50으로 할지 70대 30으로 할지 그냥 전국 대의원 전국 대회 열어가지고 결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정말 혁신하고 쇄신하라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의 정치 노선을 가지고 심각하게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대선 전략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아까 김성환 평론가도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곧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넘겨줄 비대위가 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새 지도부가 당원에 의해서 또는 변경된 룰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됐을 때 정말로 쇄신할 수 있는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받는 것이거든요. 그 비대위, 그 새로운 지도부가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당의 정치 노선과 정체성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해서 쇄신하는 것이,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정도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굳이 관리형 비대위와 새 지도부에 의한 쇄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또 연기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또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면 뭐 나경원 당선인 뭐 이렇게 해서 뭐 이 시기에 따라서 언급되는 좀 인원들도 있어서 그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제일 예민한 문제예요. 사실 그게 지금 비대위의 성격을 거꾸로 규정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6말 7초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또 8월로 지금 비대위 얘기가 언급이 됐다가 다시 윤재욱 원내대표가 기존의 결정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원내대표하고 또 비대위원장이 또 비대위원 인선 문제를 같이 협의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어찌됐든 전당대회가 뒤로 미뤄질수록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다시 등판 가능성은 저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땅히 다른 대안도 없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영남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대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구나. 이걸 지금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거 보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혁신을 바라거나 수도권에서 뭔가 변화를 원하는 쪽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시선을 좀 돌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기존 경선 룰을 가지고는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정치에 복귀하기 또 쉽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변화 가능성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이 나오겠다고 한다거나 몸을 확 푼다거나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도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복귀 시점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의 등판에 따라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점이 뭐 해병특검법이라든지 혹은 뭐 원구성까지 이제 대표가 누가 결정되냐, 원내대표는 결정된 상황에서 그 다음 이제 당대표 누구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가능성과 뭐 대치 국면 또 수많은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 좀 관심이 쏠리거든요. 예, 전국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좀 뭐 정치권에서 그런저런 그 해석과 분석과 주장이 나온다는 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주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희화시키는 것이고 또 나경원 대표를 희화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에 나올 사람이 6월이면 안 나오는데 8월이면 나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대표로 나올 사람이 현재 당헌 당규 100% 당원으로는 안 나오는데 조금 바꿔주면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보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퍼뜨리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또 아니 나경원 대표가 나올 생각이 없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나도 나간다. 아니 이건 또 뭡니까? 아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제 그렇게 종속 변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국민의힘의 올바른 정치 노선 정립을 향해서 가야 될 전대를 자꾸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황우여 대표가 여러 차례 설명했잖아요. 물리적으로 6월 말을 빠듯하게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자칫 6월 말로 못 박았다가 내가 일주일이나 2주일이라도 물리적으로 이게 늦춰질 경우에 어떡하냐, 혼선이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한 얘기다. 이걸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재등판 얘기로 연결해 뭐 나경원 대표의 출마 여부로 연결해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자꾸 기사하고 뭐 이렇게 평론하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거야말로 결과적으로 가만히 놓고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정말 우습게 만드는 것이고 나경원 대표를 정말 우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독립변수인 이 두 사람을 완전히 종속 변수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루머가 이 정치를 정말 어렵게 만든다, 어지럽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나경원 의원이 나오는 거는 뭐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인 거니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이 이름이 먼저 거론된 거 아닌가 싶고요. 한 전 위원장 등판에 대해서는 결국은 보수진영 내부에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아울러서 한 전 위원장이 그대로 침묵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좀 휴지기를 갖는 모습을 보였으면은 이런 얘기들이 좀 안 나왔을 텐데 나는 계속 정치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실상 던지는 정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모습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 한다고 하면 언제 그러면 어느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본인한테 유리할 거냐. 이런 점에 있어서 정치적 해석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수용 압박 이번 주제입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이 특검법 등이 여야에서 워낙 지금 첨예한 상황인데 게다가 이 해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민주당의 초선 당선인들은 천막 농성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할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보들 좀 어떤 생각하십니까? 2018년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2018년이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그게 수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관철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그때를 떠올렸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 이번 선거에서 개헌 전선을 지켰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것도 바로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정도 의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이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야당으로서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아니면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라는 게 국민의 어떤 의사라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을 결국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민주당에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특검이라는 게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을 결국 못 이긴다고 하면 국민 여론을 움직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 그런 방법으로서의 하나의 선택 수단으로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그 예로 드신 그 김성태 대표의 단식 그 이후에 드루킹 특검도 결국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게 관행이지만 법에 정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무게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걸 지켜보고 그래도 국민들이 부족하다, 부실하다라고 판단하신다면 나애가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최상병 특검 거부로 보이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는 조건부 수용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언론들도 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 이럴 걸 왜 그동안 기자회견을 안 했나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쭉 설명한 여러 가지 부분이 이해가 된다. 근데 이걸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많은 국민들한테 이해가 된다, 납득이 된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의석은 192석이나 되는데 야권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천막 농성을 해도 이게 21대 국회 아닙니까? 지금 다 합쳐봤자 167석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정말 밀어붙이기로 하자면 22대 국회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바로 천막 농성에 들어간 것은 혹시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국민들한테 상당한 정도 설명을 했다. 네. 그래서 최상병 특검의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이 걱정을 하고 그 약화된 동력이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60명 가까운 이 초선 의원들이 지금 천막치고 농성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간 것 아니냐라고 저는 한편으로는 좀 추측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정쟁으로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식의 정쟁 구도로 가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까요? 짧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천막 농성하는 건 22대죠. 22대 초선 당선인들이니까 22대 국회의기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드루킹 특검 앞서 잠깐 얘기 나왔었잖아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었는데 안 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서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야 합의가 됐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번에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저는 윤 대통령이 본인이 경로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좀 설명한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 저희가 아까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냥 수용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굳이 수사 결과 지켜보고 내가 먼저 거기 미진하면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두 분께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완전히 또 허락을 하지 않아서 민주당의 이 이야기 하나 한 30초씩 저희가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이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에게 없애겠다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의견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그 주장해왔던 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우선 좀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만 아주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개인 발언이라도 이 당론에 영향을 주고 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래서 곧바로 정책위 의장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아마 개인 의견인 것 같다라고 지금 이 정리를 하고 나섰는데 확대 해석은 안 된다. 이건 결과적으로는 이게 혼선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참 좋은 주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충분히 내부에 이 논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 오는 혼선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종부세 문제가 사실 민주당한테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리고 종부세 부담에 대한 일종의 이제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 지지세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번에 만약에 어디까지 숙고하고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그동안에 많은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럼 종부세를 없애면 무슨 대안이 있을 거냐. 그럼 보유세를 어떻게 공평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비례해서 보유세를 낼 것이냐. 거래세는 그러면 더 내릴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를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동산 양극화 문제까지 같이 들여다보고 시장 거래 활성화까지 들여다보고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성국, 김성환 두 분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